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이 되는 이슈, 돈 버는 정보와 함께하는 경제 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일 멕시코, 캐나다, 중국 이 세 나라에 대해 수입품에 대해서 신규 관세 부과를 시행했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는 25%, 중국에 대해서는 추가 10% 세율을 적용을 했는데요. 자, 이날 오전 0시 1분을 기해서 발효가 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중국과 캐나다는 바로 미국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부과하며 대응을 했는데요. 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은 이미 현실화가 됐습니다. 자, 이 엄중한 시기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방미길에 올랐습니다. 미국과 에너지, 알래스카 가스배달, 아니면 관세 비관세 등 5개 분야에서 실무 협의체를 구성키로 합의를 했는데요. 자, 오늘 경제인사이트에서는 더 거세지고 있는 트럼프 관세 전쟁의 주요 내용, 그리고 이번에 방미길에 올랐었죠. 안덕근 장관의 성과도 한번 따로 짚어보도록 하고, 또 트럼프 의회 연설 좀 전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 내용, 또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이야기까지 1시간 동안 저희가 통으로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인사이트는 유튜브 경제인사이트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인정사정 없다라는 말이 딱 들어맞습니다. 동맹국이라도 또 FTA를 체결했다 하더라도 트럼프의 관세 폭탄 예외 없습니다. 피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자, 현재 캐나다와 중국은 바로 보복 관세를 또 천명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에게도 트럼프 관세의 태클, 또 관세 폭탄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자, 상호 관세 부과일이 4월 2일, 이게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 한국 경제, 우리의 협상이 중요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뚫고 나가야 할까요?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죠. 왕선택 서강대 대우교수,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 뉴스를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내각으로는 처음으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신임 내각 내무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워싱턴 DC로 날아갔죠. 그래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성과물도 가지고 왔거든요. 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오늘 의회 연설에도 함께 언급이 됐던데, 공동 개발, 또 관세, 비관세, 어쨌든 실무 협의돼야 대한 카테고리는 좀 정하고 온 것 같습니다. 그 방미 성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이인철 소장부터 시작을 할까요? 전반적인 평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좀 출발은 좀 늦었습니다만, 네. 어쨌든 실무 협의는 좀 빨라지고 있다라는 건 긍정적입니다. 아마 이제 안덕근 이 산자부 장관의 방미 성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미 간 이제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실무 협의를 좀 빠르게 이어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 차원의 실무 협상팀이 좀 꾸려지게 되고요. 기업들도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셈인데, 당장 다음 주부터입니다. 한국과 미국 간 이제 실무 협의체가 구성이 됩니다. 5개 분야로 나눠서 실무 협의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관세 부분, 비관세 부분, 그리고 조선 부분, 에너지 부분, 알래스카 프로젝트 이 5개 분야에 대해서 실무 협의가 시작될 예정인데요. 사실 트럼프 행정부는 전방위적인 공격이에요. 우리 주력으로 삼고 있는 반도체부터 시작을 해서 자동차, 철강, 의약품, 여기다 최근에는 목재, 가구까지
정말로 이제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싱크대를 공격하더라고요, 이제는. 맞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 어쨌든 이번 이제 물꼬를 텄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좀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협의 창구가 마련됐다라는 점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우선 이제 이 안 장관이 먼저 선제적으로 미국이 먼저 좋아할 만한 부분을 선제적으로 화두를 던졌습니다. 일단 조선업에 대해서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우리가 특히 군함이라든가 탱커라든가 쇄빙선과 같은 네. 이런 미군이 이제 대량으로 못하는. 주문할 경우 우리 훌륭한 이제 한국 조선사들이 즉시 이걸 소화할 수 있다라고 제안을 했고 네. 미국은 땡큐라는 반응으로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다라고 하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공들이고 있는 건 사실은 LNG 프로젝트, 에너지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제 사실 미 의회 연설에서도 강조가 됐습니다. 액화 전형 가스에 우리는 수입 확대를 통해서 약간 무역 수지를 개선하는 노력을 보여준과 동시에 특히 미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지금 공들이고 있는 부분이 지금 미국 알래스카산 LNG 네. 프로젝트입니다. 이 얘기는 저희가 조금 이따가 또 한번 따로 맞습니다.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정부와 기업들이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해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지금 이번 트럼프 EV 관세 전쟁이 지금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번에 마련된 실무 협의체를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인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안덕구 산업부 장관, 우리가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상황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은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밀어넣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안 장관이 가서 세팅은 잘 하고 온 것 같습니다. 줄 것 나눌 것 받을 것 받을 뿐이 좀 갔다 온 거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다 긍정적인 평가 다 말씀해 주셨고요. 대부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국내 정치 상황 속에서 이제 제약이 많은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 오히려 이것이 최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나 트럼프 내각의 집중적인 관심에서 어느 정도 또 벗어나 있는 이런 조건에서 그런 여건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한국은 공격 대상이 아니라 협력 대상이다라고 하는 그렇죠.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죠. 이게 초기 단계부터 먼저 눈에 뜨이면은 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전화위복처럼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계기를 잡았습니다. 네. 이것들을 활용을 해서 앞으로 하나하나씩 찬찬히 이번 성과를 좀 가시화해 나간다면 어쩌면 트럼프 정부의 출범으로 우리에게 기회 요소가 더 클 수도 있겠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안 장관이 더그 버검 내무장관인데 이게 겸직입니다.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온 것 같습니다. 이인철 소장님, 왜냐? 오늘 트럼프 대통령 의회 연설에서 우리 한국이 이미 알래스카 공동 개발한다, 가스 개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증시도 관련한 가스 개발하고 관련도 급등을 했었고 이게 이제 참여를 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혜택이 좀 돌아오는 겁니까? 사실 기회 요인과 위기 요인이 그렇죠. 동시에 있는 네. 사안입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장기 프로젝트예요. 네. 그런데 지금 알래스카 북단 이 가스전에서 천연가스를 개발해서 무려 1,300km의 가스관을 연결해야 됩니다. 이 연결 가스관을 통해서 LNG로 전환한 이후 그렇죠. 아시아 시장이 주요 타겟이에요. 이런 프로젝트인데 초기 사업비만 450억 달러. 60조가 네. 넘습니다. 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미국의 의도는 어쨌든 이제 이 동아시아의 주요 LNG 수입국 하면 한국과 일본입니다. 그러면 이 장기 구매를 전제로 해서 개발 단계부터 이제 사업에 들어와서 주기를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 이시바 총리는 이미 하겠다라고 참여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회 연설에서도 한국과 일본이 이 수조원대다라는 알래스카 가스관 참여를 원하고 있다라고 이제 먼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한 발 앞서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뭐 장단점이 분명합니다. 기회 요인도 있고 위기 요인도 있는데요. 어차피 우리는
LNG를 좀 수입해야 되는 상황에서 미국에서 단기적으로 LNG를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점 분명히 장점이고요. 또 이 건설 과정에서 우리가 뭐 LNG뿐만 아니라 선박, 터미널, 공급망과 같은 이런 이제 분야에 있어서는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관련 뭐 조선이랄까, 철강이랄까, 건설 등 다른 산업의 이제 시너지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문제는 이제 경제성입니다. 1970년대부터 사업을 반복하면서 성패가 좀 좌우됐는데요. 과거에도 보면 경제성 문제로 글로벌 이런 이제 에너지 기업들, 네. 엑선모빌이나 브리티시 페트롤리움과 같은 기업들이 참여했다가 발을 뺐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예.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 특히나 이제 코로나 이후 이제 LNG 개발 비용이라든가 운반 비용이 거의 2배 가까이 뛰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좀 불투명하다라는 거고 이게 개발한다라고 해서 이제 되는 게 아니라 북극에 있기 때문에 이게 공급까지는 10년 넘게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거든요. 특히나 이 가스관이 관통하는 이 길 위에는 모두 이제 북극의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서 나중에 환경단체로 인한 이제 어떤 소송 가능성도 제기될 소지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특히 10년이라고 하면 트럼프 4년이고 이후는 정권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그게 아마 이제 문제네요. 정부와 기업들은 이제 실무 협의를 거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의회에서 자기의 치적으로 이제 네. 자랑한 만큼 한국, 우리가 일본 딱 그렇습니다. 했어요. 우리가 하나의 협상 어떤 카드를 지렛대를 하나 주고 있는 건 맞습니다. 왕 교수님, 네. 지금 5개 분야 보니까 에너지, 알래스카 가스.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좀 이제 같이 참여하는 것 같고요. 조선은 우리가 레버리지로 쓸 수 있는 이걸 그렇죠. 가지고 왔다 갔다. 네,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관세, 비관세. 요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든 방어를 해야 되는 이제 그렇게 5개의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떤 협상 전략을 짜야 될까요? 이제 실무진이 꾸려졌으니까요. 그렇죠.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제가 우선적으로 느끼는 것은 이번 트럼프 정부와의 그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가가 전체적으로 다 같이 통합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이거는 되치기 당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정부와 여당 차원에서만 이걸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야당까지도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래야죠. 초당적인 예. 거기에다가 정부만이 아니라 기업 또 사회적인 영향력 있는 단체들 또 주요 인사들 예. 이런 것 같이 포괄하는 뭐 초당적을 넘어서 범국가적인 접근을 하지 않으면은 트럼프 정부와의 협상은 참 어려울 수가 있다. 예.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단지 통상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겠다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철학이 들어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다 다른 분야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네.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게 좀 중요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해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8년 전에도 우리가 이제 뭐 8년 전, 또 겪어봤죠. 4년 전 네. 이제 미국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렇게 정책이 뭐 180도 왔다 갔다 하는 걸 경험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봤던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미국은 연방 정부의 결정, 대통령의 결정만이 아니라 주 정부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주 정부의 이익이 결부가 돼야만 최종적으로 미국의 정책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연방 정부와의 협의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2~3차례에 걸쳐서 한국 정부가 해왔던 노력을 통해서 주정부 또 기업들과의 직접 협력 시스템을 더욱더 심화 발전시켜서 네. 연방 정부 대통령의 변덕을 뛰어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 칼끝이 우리나라에겐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온 것 정도는 철강, 알루미늄 정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모습들을 좀 보면 캐나다, 멕시코는 관세가 시행이 됐다가 25%또 깎아준다고 하고 중국은 10%가 부과가 됐는데 아직 말은 없는데 중국이 또 맞보복을 하면 또 맞보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국이 그렇죠. 자기가 한 말이니까 트럼프 그렇죠. 대통령이. 앞으로 이거 어떻게 흘러갑니까?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요. 이거는 정말 모르겠네요. 이제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또 각각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세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세 나라 중에서 캐나다, 멕시코는 별도고 중국의 경우도 또 별도가 됩니다. 중국이 대응하는 것도 캐나다, 멕시코와 또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가운데에서 저희는 기회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자신이 제창한 미국 우선주의, Make America Great Again을 달성하게 해주는
만병통치약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제조업의 부활, 불법 이민자 문제 해결, 마약 문제 해결, 미중 경쟁에서 승리 이런 모든 과제들을 이 관세를 해결할 수 네.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중대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 속에서 뭐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활용할 것이라고 하는 건 상수가 됐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제가 볼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케이스 바이 케이스 나라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 속에서 우리가 치고 들어갈 수 있는 틈새가 생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8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 8년 전이 아니죠. 2018년에 미중 전략 경쟁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정말 충격을 받았지만 실제 미중 전략 경쟁을 통해서 한국과 중국과의 산업 발전 속도에 있어서 우리가 문제가 있었던 것을 해소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네. 반도체 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격렬한 추월 직전의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그 추월을 격차를 늘린 효과가 있었거든요. 중국을 좀 잡아주면서. 그렇죠. 네. 그것은 우리가 원한 건 아니었고 우리가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정책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나름대로 국익을 증진한 게 있으니까 네. 이번에도 다양한 변화 속에서 혼란이 있으면 반드시 기회가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기회 요인을 열심히 살펴보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주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인초 소장님, 실은 오늘 의회 연설에서 중국에 대한 코멘트가 좀 나오지 않나 했는데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중국은 지금 마이웨이입니다. 양회하면서 뭐 5% 성장률 얘기하고 있고 또 맞보복도 했거든요. 그 10% 부과할 때 미국 농산물에. 그러면 이제 미중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고 중국은 지금 아예 왜 협상 테이블에 안 나가는 거죠? 자신 있다 이건가요? 아마 트럼프 일기 행정부를 복귀해 보면 예.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이제 캠페인 당시에 중국에는 최대 60%예요. 네. 근데 지금 10 합쳐서 20%입니다. 네. 근데 그 20%가 다가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 시절도 품목별로 15에서 30%니까 최대 중국산 반도체는 지금 50%의 관세를 네. 물면서 이제 미국 시장으로 들어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알고 있어요. 사실은 4년간 일기에서 미중 간 싸움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무승부입니다. 왜냐? 지금 일기에 약속했던 중국이 약속했던 투자를 약속했던 거에 거의 한 60% 내외로 실행을 했고요. 네, 안 사줬죠? 안 네, 사줬습니다. 미국 농산물. 실행을 안 했어요. 네, 네. 그리고 또 사실은 무역 적자는 축소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벌어졌습니다. 자,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관세 표적의 최종 타겟은 사실 파이널은 중국이거든요. 그렇죠. 멕시코와 캐나다를 때린 것도 중국이 이 지금 이제 이 USMCA를 이제 해서 뭐 무역 악용하니까. 악용해서 네. 제산국을 네. 우회해서 지금 하는 것을 좀 때리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특히나 이제 양회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관세를 또 10% 또 얹었기 때문에 아마 이걸 좀 보면서 내심 먼저 시진핑이 중국으로 다른 국가들 다 그렇잖아요. 동맹국이 먼저 관세를 때리게 되면 물밑으로 실무자들이 계속해서 미 고위관자들을 접촉을 하고 있지만 중국은 아직 그런 시그널이 없다라는 데 대해서 조금 눈치 보기 서로 간보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소식통에 따르면요, 왕 교수님, 네. 시진핑이 백악관에서 좀 전화 좀 해라고 하는 걸 거부하고 있을 정도라고 하거든요. 시간은 나의 편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결국 두 수장이 만나야 되잖아요. 트럼프, 시진핑이. 네. 언제 만납니까? 이거 만날 것 같지 않은데요? 글쎄요. 지금 이제 겉으로 보면은 미국하고 중국 간의 거대한 이제 기싸움, 대결의 전조가 지금 보이는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네. 불안한데 양쪽 다 조심하는 게 또 눈에 많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에 대한 관세 부분도 뭐 얘기했다가 뒤로 빠지는 것 같다가 뭐 이런 식의 좀 20% 정도면 사실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약한 거고요. 그것도 두 단계로 했고 거기에 대한 중국의 반응도 사실은 똑같은 동일 대응이 아닙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100대를 때렸다면 지금 중국이 보여준 거는 30대 정도 미만의 굉장히 절제된 계산된 대응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들은 중국이 이번에 미국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고 싶다, 양보할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시그널을 보여줬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좀 굉장히 좋은 대화를 할 수 있을 거라고 했다가 바로 이제 또 분위기가 바뀐 상황이 한 번 있었죠. 그럼 한 달이 지난 거예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상황을 고려를 해보면
계속해서 신경전, 어떤 물밑 대화라는 차원보다는 양쪽이 서로 신호를 보내면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대화가 실제 시작되기 이전에 좋은 협상력을 갖기 위한 신경전을 벌이고 네. 있다 이 생각이 되고요. 언제 만납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보면 과거 사례를 예. 봤을 때 상반기 안에 만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예. 만나지 못하면은 그것은 안 좋은 신호라고도 볼 수 그렇죠. 있고, 예. 다만 아무리 늦어도 10월 말에는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이 예. 열리는데 에이펙 정상회담은 시진핑 주석이 참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올해가 첫 해이기 때문에 뭐 우리 정부가 네. 노력을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양쪽 정상이 참여해서 처음으로 중대한 미중 관계에 대한 절충을 할 때 경주에서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경주 에이펙은 대단한 성공을 거둘 수 있겠고요. 10월이죠. 네.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실제로 그 전에 미국과 중국의 삿바 싸움이 굉장히 거칠고 오래 장기화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지금 미국과 중국이 보여주는 신호는 상반기 안에 만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특히 중국이 어떻게 보면 저자세로 보일 정도로 계산된 대응을 하고 있는 데서 그 징후를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현재 중국은 자신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양회도 하고 있고요. 리창 총재 업무보고에서 또 5% 경제성장도 제시하고 있고 아랑곳하지 않고 있거든요. 특히 뭐 전기차라든가 첨단 산업에서는 자신 있다 뭐 이런 걸 표명하고 있는데 결국 이 둘이 만나야 됩니다. 트럼프와 시진핑. 그 만남이 결국에 큰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인철 소장님, 이제 캐나다 쪽 가보도록 할 텐데요. 캐나다가 이렇게 강경할 줄은 몰랐습니다. 물론 아직도 상무장관이 캐나다, 멕시코 관세 깎아준다 만다 이런 얘기 있기는 하지만 멕시코는 계속 끝까지 좀 했잖아요. 캐나다는 바로 맞보복이네요. 맞습니다. 이제 트루도 총리도 이에는 이 눈에는 예. 눈으로 이제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155조 원 가량의 규모에 대해서 25% 보복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근데 트럼프의 성정상 만약 이 상대국이 보복할 경우는 추가로 보복하겠다고 이제 좌시하지 언급한 않겠다고 상황이기 했죠. 때문에 네. 물밑 대화는 좀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인데 1단계는 4일부터고요. 4일부터 30조 원 규모의 미국 제품에 먼저 관세 부과하고 2단계가 21일부터 추가로 한 125조 원 가량이 됩니다. 관세를 부과하는데 정확하게 아픈 곳을 찌르자라는 거예요. 트럼프의 지지층, 공화당 강세 지역에 뭐 예를 든다면 플로리다산 오렌지가 밀집된 지역, 그다음에 테네시주에는 위스키라든가 오하이오산 가전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면서 조금은 이제 이 정치적 압박을 가하겠다라는 의도가 엿보이고 예. 트루도 총리 역시 미국이 관세를 철회하는 때까지 계속해서 보복 조치를 유지하겠고 그러면서 동시에 관세뿐 아니라 미국처럼 비관세 장벽까지도 검토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다만 협상의 여지를 남겨뒀다라는 건 지금 어쨌든 이번에 이제 한 달 유예졌던 게 마약류 그리고 미륵국 단속이었는데 펜타닐을 문제 삼는다면 펜타닐 문제에 관련해서는 미국과 협력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이제 동맹국 간 이렇게 관세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둘 다 내상을 입습니다. 네네. 캐나다 중앙은행도 지금 무역 전쟁이 장기화되면 앞으로 2년 동안 캐나다의 성장률이 약 3% 정도 그렇죠. 위축될 수 네.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도 비슷합니다. 미국도 지금 의약품, 자동차, 농산물 수입 의존도가 캐나다, 멕시코에 워낙에 비중이 높다 보니까 지금 연간으로 보니까 한 9천억 달러예요. 양국의 수입 의존도가. 우리 돈으로 하면 1,300조 원이 되다 보니 미국 소비자들은 당장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미국의 경제 지표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과연 트럼프가 계속해서 강강약으로 계속 갈 수 있을지도 좀 지켜볼 대목입니다. 진실은 근데 뭡니까? 지금 트럼프는 계속해서 펜타닐 국경 넘어오는 거 캐나다 너네들이 안 막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 얘기 들어보면 캐나다가 막아야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뭔가 하고는 있나요, 캐나다가? 일단 국경 수비대를 국경을 예. 강화를 감시하기 위해서 예. 사실 저는 이 얘기할 때마다 예. 아니, 왜 웃으시죠? 네. 한 명의 도둑을 10명의 장정이 못 막아요. 예. 마약을 국경경비대가 어떻게 막습니까? 마약 밀반입이라는 게 암암리에 들어가는 건데 점조직이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걸 국경경비대를 감시한다. 여기 지금 캐나다도 공조하기 위해서 1조 3천억 원 규모의 대응 계획 마련했고요. 그래요? 멕시코는 마약 왕까지 전부 미국에 넘겼습니다.
구속된 그런 이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조치를 하고 있다는 건 겉으로 명분은 마약이지만 네. 표면적으로는 제조업 부활을 의미하고 있다. 왜냐? 동맹국이라는 이유로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에다 공장 안 짓고 멕시코, 캐나다에 지었는데 더 이상 이런 건 좌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제조업 부활을 위해서 최대 시장 미국에서 장사하고 싶다면 그 공장 이전하고 네. 그리고 이제 물건을 팔아라는 압박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지금 캐나다, 멕시코의 경우에는 상당히 좀 다급해졌기 때문에 물밑 협상이 좀 진행되고 있어서 관세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캐나다 사례를 한번 보시죠. 미국의 뭐 동맹국이고 USMCA 자유무역협정도 체결이 돼 있지만은 뭐 그런 것 트럼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당장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4월 2일이 되면 아마도 우리 한국에 대해서 이 상호 관세라는 명목으로 첫 번째 트럼프의 관세 폭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준비된 영상 보시고 난 뒤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관세 부과가 캐나다하고 멕시코잖아요. 캐나다를 보니까 중국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우리 한국 기업은 멕시코입니다. 이인철 소장님, 멕시코가 하여간 우리의 자동차도 그렇고 가전도 그렇고 여기를 교두보 삼아서 미국 시장 들어갔는데 25% 관세요. 이건 되게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는 치명타인데요. 맞습니다. 현재 진출한 이제 우리 기업들 주로 이제 가전, 철강, 자동차 업체들이 될 텐데요. 예고된 관세 부과이기 때문에 사전에 사실은 멕시코에서 생산량 늘려서 미국으로 옮겨놔서 재고를 좀 쌓아놓긴 했습니다. 미리요? 네. 네네. 그러나 이게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이 재고 누적이라는 게 이게 다 비용인데 중장기적으로는 어차피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문제까지 검토할 수 있는데 공장이라는 게 한 번 세워놓고 이전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 생산비라든가 인건비 더 높습니다.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검토하고 있는데 근데 개별 기업별 이 대응을 좀 보게 되면 예. 기아의 경우에는 지금 멕시코 공장에서 지난해 한 27만여 대의 차량을 생산했고 이 가운데 60% 이상을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제 관세 조치로 인해서 수출 경쟁력 악화는 좀 불가피합니다. 캐나다에는 우리 2차 전지가 많이 들어갔네요. 맞습니다. 캐나다는 주로 이제 2차 전지 업체들이 좀 포진돼 있는 상황이고요. 또 삼성전자, LG전자도 이제 가전을 운영하고 있는데 미국에는 사실 세탁기 공장만이고 멕시코의 대부분의 가전 공장이 있습니다. 거의 한 1000여 대 이상, 1000만 대 이상이 이제 삼성전자가 또 LG전자도 한 600만 대 이상의 가전 제품을 만들고 있어서 그게 대부분 이제 미국으로 수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미국 관세로 인해서 이제 통관이라든가 이제 수출 비용 증가 문제로 인해서 어쨌든 이제 이 미국에 있는 생산 물량은 좀 높이되 캐나다에 멕시코에 있는 이 생산 비중을 좀 줄이는 방안을 좀 검토하고 있고 또 철강도 비슷하고요. 이렇게 된 상황에서 지금 오늘 보니까 미 의회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이제 미국 무역 적자의 이제 대부분 70% 이상이 자동차에서 나오다 보니 현대차가 인디애나주에 세계 최대 규모의 공장을 설립하기로 했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물론 뭐 2차 전지, 반도체 대부분이 사실은 공장 건립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들어가지만 투자 대비 고용 창출 효과가 가장 큰 건 자동차거든요. 네. 자동차는 소재, 부품, 장비가 같이 클러스터로 움직이기 때문에 수많은 인력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대차의 경우는 뭐 조지아, 알래바마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공장을 건설한다. 이건 아마 제가 지금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구한 것 국가로 치면 일본 그리고 기업으로 치면 대만의 TSMC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일본의 경우에는 1조 달러, 무려 1,450조 원을
그리고 단일 기업으로는 TSMC가 1,000억 달러예요. 네. 지금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가이드라인 줬잖아요. 개별 기업이 10억 달러, 1조 4천억 원 이상 투입을 하게 되면 미국 내 생산할 수 있는 뭐 공장 건설부터 인허가부터 패스트 트랙을 적용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지원의 100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결국 이 2026년 중간 선거 앞두고 트럼프가 내세울 만한 자랑할 만한 투자 일자리 누가 먼저 충족시켜 주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왕 교수님, 이제 4월 2일이 되면 상호간세라는 게 시작이 그렇죠. 되는데 우리가 상호간세는 한미 FTA인데 아무 걱정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되죠. 안 됩니다. 트럼프가 누굽니까? 예? 이제는 안 됩니다. 예, 뭘로 또 우리를 공격하겠죠. 뭐 농산물 얘기는 일단은 나오게 되는데 뭔가 꼬투리는 잡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뭐 관세 얘기를 오늘 연설에서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했고 그 중에서 이제 꼭 집어서 한국이라는 말이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다만 그 동안에 팩트는 틀렸어요. 예, 팩트만 완전히 예, 틀린 예, 얘기죠. 한미 간에는 자유무역 협정 때문에 관세가 거의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네 배를 더 없는데 매긴다. 4배를 더 많다고 이런.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얘기가 이제 8년 전에 이제 트럼프 1기 때 우리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전면적으로 잘못된 주장을 하면서 협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 협상이 시작돼서 결국에는 그 4년 이내에 끝이 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것은 간단히 이제 그때 기억을 돌이키면 그 당시에 우리가 한 1조 원 정도 방위비 분담금을 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그 당시 주장은 5조 원을 내야 되는데 왜 1조 원을 내느냐? 5조 원 내라가 첫 번째 협상의 시작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모든 한미 간의 정상적인 계산을 해보면 2조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을 우리가 1조 원 정도 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을 5조 원이라고 부풀려서 때린 다음에 그 뒤에 협상이 진행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쪽에서 말하는 것은 5조 원 다 내라는 건 아닌데 더 많이 내라. 그래서 다시 달라졌습니다. 결국에서 1조 한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 정도로 결국에는 이제 합의를 봤어요. 이런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크게 압박을 하고 네. 그 다음부터 가격을 깎아가면서 뭐 최초에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많이 받아내는 이런 협상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해야 되고 지금 관세 가지고 막 흔들어대는 것도 아마도 하반기까지 가는 건 어렵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미국 국민들의 물가에 대한 부담이 언제가 연내에는 그게 가시적으로 나타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반기가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고 그러면은 정책이 바뀔 가능성도 있고 이런 부분들 협상의 트럼프 대통령의 그동안의 스타일을 보면 네. 처음부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막 민감하게 먼저 양보하고 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좀 보면서 알겠습니다. 천천히 가는 게 예. 조금 더 낫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상호 관세를 일단은 농산물 쪽으로 아마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뭐 카테고리는 좀 더 커질 것 같아요. 지금 우리와 상호 관세에서 뭐 꼬투리 이게 우리 한국 싱크대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논리가 좀 묘합니다. 이인철 소장님, 이제 한국 싱크대가 미국에 들어가는데 그 싱크대를 미국 목재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자기 걸로 만드는 거 가지고 미국이 다시 그걸 되산다. 이게 또 우리의 태클거리가 되나요? 이걸 가지고 이제 상호관세 매기겠다. 뭐 이런 논리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어령 비어령, 예.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정말 모든 게 관세의 핑계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목재 수입품이 이제 미국 안보 무역확장법 232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 이건 관세 부과 전 단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역확장법 232조라는 게 뭐냐?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영향이 미친다라고 안보의 위협을 느낀다라고 판단할 때 미국 대통령이 관세와 같은 적절한 통제를 통해서 수입 제한하도록 하는데 가구하고 목재가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 네.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연결일 뿐만이 아니라 근데 또 백악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캐나다, 독일, 브라질 등은 주요 덤핑 국가. 그러니까 굉장히 저가로 이제 이 자국의 산업을 좀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한국도 관련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네. 정부 보조금을 받고서 이 저가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이제 우리 가구 목재 수출이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예, 한 네. 3천억, 네. 3천만 달러여서 네. 440억 미만이어서 전체 목재 비중이 뭐 1%도 안 되는 0.05% 정도에 불과해서 직접적인 영향 크지가 않은데 다만
국내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 좋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너무 국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어쩌면 이제 수출로 좀 활로를 찾아야 하고 그나마 세계적으로 경기가 좋아서 좀 좋은 곳은 미국인데 그런 걸 감안하게 되면 이제 미국 수출길이 좀 막힌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운 대목입니다. 저희가 지금 상호 관세 이야기를 계속하는데요. 4월 2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의회 연설에서 1일은 만우절이라서 2일부터 매기겠다. 그리고 품목에서 자동차, 반도체 쪽 관세도 추가 발표하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 교수님, 앞서 이제 상호 관세 이야기를 더 하면 이런 것도 그냥 꼬투리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자동차도 한국 자동차가 미국에 지금 흑자지? 이것도 불공정해. 관세. 여기까지도 그냥 가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도대체가 저 사람을 종잡을 수 없다, 예측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우리가 이제 8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4년을 직접 경험하고 또 4년 동안은 또 야당의 이제 최고 지도자로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본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을 액면 그대로 믿다가는 뭐 세상에 뭐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 없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최종적인 목표가 뭔지에 대해서 간파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도 충분히 협상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반도체와 자동차는 이미 어쨌든 우리가 잘하고는 있는데 이건 꼬투리는 잡히는 거잖아요. 잘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반도체도 그렇고 이제 특히 반도체가 그렇지만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미 제조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생태계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지난 4년 내지 8년 동안 증명이 됐습니다. 그 8년 전까지는 제조 같은 거는 아예 신경도 안 쓰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그 서비스 산업의 최고 이제 어떻게 보면 지배자로서 최상부에서 돈을 긁어 모은다가 이제 미국의 기본적인 전략인데 지금 제조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시대착오적이고 잘 안 맞는데 그걸 한다고 하지만 그동안 8년 동안 노력한 겁니다, 미국이. 그래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뭐 큰 돈을 받아내서 삼성이나 뭐 대만이나 일본에 투자 받아내서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된 건 없습니다. 계속 진행 중인 것이죠.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더 할지 이제 막 되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내년 11월 중간 선거가 지나면 트럼프 대통령은 레임덕에 빠질 것이라는 게 기본적인 전망입니다. 그 안에 제조업이 살아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은 미국 우선주의라고 하는 자기의 정치적 구호가 먹히고 있다라고 선전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인 거죠. 실제로 이제 경제적인 성과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통계상의 어떤 뭐 조작이라고는 너무 심하지만 계산법 변경 이런 것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바를 최대한 들어주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금액은 좀 아끼면서 할 수 있는 이런 중간에 제3의 방안을 찾아가는 게 그게 방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자는 대로 가는 것은 뭐 그거는 방법이 없는 거죠. 네, 우리 한국 주요 수출 품목 2월 실적 한번 보도록 할까요? 거기 좀 품목을 좀 보면 우리가 공격받을 것들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반도체, 석유화학도 있고 자동차도 보이고 있습니다. 저거 이제 보고 일반 기계, 철강 쪽들이 있고 철강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미국으로 들어갔고요. 자, 이인철 소장님, 공격받을 것 같아요. 반도체도 공격받을 것 같고 자동차도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미국으로 끌어들이려고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대응 방법이 중요한데 TSMC 아까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우리 하이닉스도 뭐 1,000억 달러는 아니지만 500억 달러 정도 싸들고 들어가야 됩니까? 미국으로? 아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거는 이제 자동차. 그러니까 현대차, 삼성전자, LG전자, SK 하이닉스와 같은 대기업들의 직접적인 투자예요. 맞습니다. 직접적인 투자.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투자는 잊어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3년 연속 대미 투자 1위라고 홍보를 해왔지만 그거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는 먹히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 TSMC가 바이든 행정부 당시 650억 달러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신규로 1,000억 달러요. 거의 바이든 행정부보다 2배 가까이 더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 포장을 좀 잘해야 된다라는 건데 문제는 우리 지금 수출 여력도 녹록치가 않습니다. 잘 나가던 반도체 수출 잘 나갈 때 100억 달러 넘었었죠. 그런데 지금 16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 3% 줄었고요. 1월은 뭐 두 자리 수출이 줄었고요. 1월 조금 반등하긴 했습니다만 1, 2월 누적을 봤더니 1년 전에 비해서 4.8%가 오히려 줄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중국의 이제 저가 범용 메모리의 기습이 정말 물량 공세입니다. 공급 과잉 정도로 이러다 보니 메모리가 하락세는 굉장히 네네. 가팔라지고 있고요. 특히 지금 대중국 반도체 수출을 굉장히 지금 미국이 강하게 하다 보니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역시 최대 반도체 시장인 대중국 반도체 수출은 두 자릿수 못하고 넘게 있죠. 네. 떨어지고 네. 있는 상황이거든요. 15%가 넘게 감소해서 만에 하나 트럼프가 정말로 반도체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우리나라 부동의 수출 품목 1위, 수출 품목 1위인 네, 이제 반도체가 그다음 이제 자동차거든요. 이게 지금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이 이제 올해 성장률 전망치 1.9에서 1.5%로 낮추면서 단서를 달았어요. 지금 미중 관세 전쟁 비롯해서 이제 관세 전쟁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올해 내년의 성장률은 1.4%대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1.4% 성장률은 가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네. 과거에 4-5번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게요. 근데 오늘 대통령 의회 연설을 좀 보면 반도체법, 바이든 정부의 칩스법을 좀 폐지하겠다는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두 분의 전문가 모두에게 묻겠습니다. 이인철 소장님, 이렇게 되면 우리 기존에 지금 받기로 한 보조금 아직 입금이 안 됐잖아요. TSMC도 지금 조금밖에 입금이 안 됐는데도 지금 오히려 1,000억 달러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거 약속된 거 받으려면 뭘 더 넣고 받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못 받는 겁니까 보조금? 저는 오늘 얘기 들어보면 네. 오늘 의회 연설에서는 어쨌든 칩스법은 폐기하고 그걸 빗물이겠다라는 거예요. 예, 안 주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옆구리 찔러서 그걸 받아내긴 너무 어렵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앞서서 이번에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 2기 관세 정책에 가장 크게 먼저 이 회피해 나간 일본과 TSMC의 사례를 좀 볼 필요가 있다. 네. 어떤 트럼프의 체면을 좀 세워줘야 돼요. 중간 선거를 겨냥해서 정말 그가 홍보할 수 있는 숫자를 만들어 놓지 않은 이상 네. 우리가 관세 폭탄을 피해갈 방법은 없다라고 봅니다. 기존의 FTA이기 때문에 우리는 98% 무관세고요, 적용 안 되고요. 네. 칩스법으로 해서 3년 연속 우리가 공장 투자하고 있고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거 보조금 안 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하소연은 이전 정부 끝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대만 반도체의 경우에는 TSMC의 경우에는 아마 모범 답안을 제공하고 있어요. 일단은 신규 공장을 짓지만 그 공장에 절대 디자인과 R&D 센터를 넣지 않습니다. 그건 본국에다. 그리고 이게 투자라는 게 보시면 4년 내 한다고 해도 계속 지연되거든요. 네. 우리 어차피 바이든 행정부 시절 이제 얘기했던 것들 지금 짓고 있고 투입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비중을 좀 분산해서 지금처럼 650조에서 1,000억 달러다. 오히려 트럼프 정부에 더 많이 투자하고 있다. 이런 게 좀 포장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만에 하나 이제 뭐 조선 뿐만이 아니라 딥시크 충격으로 해서 반도체 부분은 한국 위에는 협력할 대상이 별로 없어요. 그건 우리가 협력하도록 지렛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왕선택 교수님, 지금 칩스법 폐지한다고 해버리면은 우리 삼성전자만 해도 6조 원 이상 돈 받을 게 있거든요. 네. 이거 날아가는 건가요? 뭐 이래도 되나요? 이제 그거 어떻게 받아오죠? 고문장 보면 황당한 거죠. 예, 이건 말도 안 예. 되는 얘기죠. 네. 그러나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차근차근 보면 네. 생각이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반도체법은 법이기 때문에 미국 의회가 관여해야 됩니다. 예. 민주당이 반대했을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명령한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또 되는 건 아닙니다. 어쩌면 공화당 의원 중에 한 지금 상태로 보면 하원 의원 중에 한 5명 정도만 반대해도 그거 통과 안 되는 겁니다. 네. 이 법이 진행되는 동안은 또 절차대로 지출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금방 되는 게 아니니까 몇 달 걸리는 거니까 심지어 공화당이 일치 단계를 해도 이게 반도체법이 폐지되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좀 알고 심지어 공화당 의원 중에 지금 한 220명 대 220명 정도 되거든요. 네. 대여섯 명 정도가 다른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주마다 자기 챙겨야 되죠. 자기 상황에 지역구는. 따라 네. 네. 그 지역구는 네. 이제 어차피 협소하지만 네. 그 지역구에 딱 맞닥뜨리는 국회의원들은 그거 함부로 그것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되고 네.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이 안 들어와요? 투자하는 것도 안 들어가면 됩니다. 이게 계산법이 서로가 비슷한 될까요? 부분이 있기 예, 때문에 예. 트럼프 대통령의 그 어떻게 보면 협상?
정책 성과를 낸다라고 하는 그 부분,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맞춰주기만 하면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협상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고쳐방정식 풀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이슈를 하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 우회 연설 말미에 드디어 우크라이나, 특히 광물 협정에 대한 이야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꺼냈는데 뭐 지난 주말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파국으로 끝났잖아요. 젤렌스키가 지금 언제든지 서명하려고 네. 딱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체결은 될 것 같아요. 네, 예상대로입니다. 외교라고 하는 게 겉으로 볼 때는 뭐 굉장히 서로 평등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강대국과 약소국의 외교의 문법 자체가 네. 다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사전 협의에서 합의가 됐던 것 같아요. 광물 협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합의가 된 상태에서 요식행위로서 이제 서명하러 간 자리에서 뜻하지 않게 이제 파국적인 상황이 났는데 왜 그런 거예요, 젤렌스키는? 이제 그 50분 동안의 이제 대답 내용을 보면 네. 원래 15분 정도 하고서 마칠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것이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신경전을 3번 이상 벌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유럽보다 당신을 더 많이 우크라이나를 훨씬 더 많이 지원해 줬어. 예.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유럽도 많이 도와줬어요. 유럽은 정말 훌륭한 파트너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포인트는 유럽은 나쁘고 미국은 좋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약소국이니까 약소국 대통령의 문법은 통과하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그런 것을 그게 아니다라고 3번 이상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이 이것을 방치했다가는 안 되겠다 해서 결국엔 파국이 됐는데 지금 백기투항했잖아요, 결국 또. 그러니까 백기투항을 지금 하는 거죠. 젤렌스키가. 문법에서 틀린 문법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잘했다는 건 절대로 네네. 아닙니다. 예.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상됐던 거고요. 아마도 그날 준비했던 광물협정 초안보다도 더 불리한 조건으로 그렇죠. 젤렌스키 대통령은 합의를 해야 될 겁니다. 예. 앞으로 이번 일을 교훈 삼아서 정확하게 우크라이나의 국익에 맞는 외교를 잘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오늘 의회 연설을 보니까 광물 협정도 임박한 것 같은데 우리 왕 교수님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아마 훨씬 더 우크라이나에게 불리한 조건들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예상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 말씀 주신 왕선택 서강대 대우교수,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이요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입니다. 우수와 경칩이 지나면 이제 완연한 봄을 느끼게 된다고 하죠. 길었던 겨울 지나고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 한국 경제에도 봄 기운 듬뿍 받아서 활기차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얻어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오후 3시에 다시 찾아뵙죠. 여러분 감사합니다.